오늘은 피렌체인데 그동안 조금 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좀 편하게 이러다가도 정말 어렵게 될지 모르겠지만 힐일이 맞아요. 방구석에서 떠난 피렌체 여행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질문 부탁드려요. 피렌체는 좁은 공간에 볼 거 많은 밀도는 정말 이체리 최고인 것 같아요. 베네치아도 볼 게 많지만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지명도 이런 것은 정말 피렌체가 대단하죠. 가보면 의외로 좁은데 100m 안에 뭐가 콱콱 몰려 있으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산타 노벨라 성당은 대부분 안 봐요. 나폴리에 있는 역이 산타 노벨라 역입니다. 역 앞에서 딱 나오면 이 산타 노벨라 성당이 있는데 대부분 근처에도 안 가죠. 그냥 훅훅 지나가는데, 산타 노벨라 성당도 중요한 유적이에요. 산타 노벨라 성당은 재미난 게, 이거 어디가 앞이고 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앞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본 모양은 이래요. 근데 역 앞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근데 피렌체 역사에서 산타 노벨라 성당은 중요한 곳인데, 이게 좀 기괴해 보이죠. 꼭 난 이거 처음 봤을 때 그 옛날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카드 병정 그런 디자인이 생각나는데, 요런 디자인을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낯설다 싶은데요. 아무튼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고, 산타크로체 성당이라고 다음번에 할 성당이라든가 의외로 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포장한 성당들이 이탈리아에는 되게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거 시원찮아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켈란젤로가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했어요. 이거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했어? 이러죠. 근데 이 양식이 재밌는 게, 성당을 제가 이제 사선으로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뒤쪽에서 보면은 원래 중세 성당이에요, 이게. 근데 요 앞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더라? 건물 앞에 차단막 만들듯이 요렇게 딱 하나 붙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웃기긴 하는데, 맞아요.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근데 앞에 부분을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피렌체 하면 우리가 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의 이탈리아에서 제일 크다는 돔, 저 피렌체의 돔은 이게 판테온에 있는 돔인가 바티칸에 있는 돔 다음으로 크다라는 이 피렌체의 두오모가 있죠. 많은 분들이 피렌체에 가시면 일단 여길 가요. 두오모에 가죠. 보통 1박 2일 정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약간 어마어마하게 몰리니까 여기 관광이 두 개인데, 하나가 여기 돔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조토의 탑이라는 건데, 화가 조토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그렇고, 요게 본당인데, 이 돔에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기다리는데 2시간. 피렌체 패스 끊으면 좀 빨리 올라가는 가는데 기다리는데 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최소한 2시간 반 이상 걸려요. 올라가는 계단도 제법 긴데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저 뒤에 끝부분에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한 명 내려가고 한 명 올라와야 돼가지고 거의 동굴 탐험하듯이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나오면 반나절 다 깨집니다. 물론 이 돔에 정말 올라가 보고 싶다, 이 돔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리지 않는데, 피렌체에 볼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줄 서서 보내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돔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피렌체 두오모는 밖에서 보는 걸로 충분해요. 가까이서 봐도 엄청 크고 웅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내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돔에 올라가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일단 베키오 궁전이라고 있어요. 베키오 궁전에 있는 그 탑이 있어요. 전망대. 거기 가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키오 궁전 탑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돔에 올라가면은 최고의 장점은 그 돔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이게 밑에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굳이 보시겠다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작품들이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피렌체 도움에서 본 풍경입니다. 아까 베키오 탑에서 본 거나 여기서 본 거나 뭐 저는 볼 때는 별 차이 없고, 오히려 두오모를 제대로 보려면 베키오 탑에서 보는 게 더 나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산타 노벨라 역이고, 여기가 산타 노벨라 성당이고, 여기가 똑같이 생겼지만 메디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우렌치아 도서관이라는 데인데, 여긴 조금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피렌체 두오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바깥에서 보는 걸로 정말 좋게요. 그리고 이게 당시는 보석은 아니고 이걸 준보석이라고 그러죠. 뭐 청금석, 뭐 터키석 이런 것들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사진 예술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인데, 이게 작가 말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찍으면 무언가를 봤을 때요, 감동을 받는 게 색깔이나 디자인에 감동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사진 찍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기와 소재의 질감이 주는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그걸 또 여러 가지로 찍어서 종합 보여준다고 해도 그걸 종합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두오모 같은 거는 아무리 사진으로 봐도 전달을 못하는 게 그 크기와 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서 그 웅장함을 맛보는 거는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오모는 피렌체 어디서나 보이는데, 앞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런 어떤 빌딩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좁은 이 길목 사이에서 저 두오모가 거대하게 그 약간 뽀시시하게 안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요, 꼭 그 외계인 거대한 우주선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보이는데, 야, 이게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크게 졌다, 터키석은 보석이 아니라 준보석이라고 해요. 청금석 이런 것들은 지금 보석이라고 안 하고 당시에도 준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주는 웅장함과 느낌,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요 모양이 보이는, 이게 주변을 따라 삥 돌다 보면 요 보이는 그 맞은편 건물에 브루넬레스키가 있어요. 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손에 컴파스 같은 거 들고 있죠. 그리고 그 두오모를 보고 있는데 도움을 쳐다보고 있다든가. 이분 스토리도 재밌죠. 원래 젊은 날에 자기는 조각가, 파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꿈은 예술의 1인자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 무슨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할 기베르티라는 사람한테 져서 2등을 합니다. 그걸 근데 딱 보고, 야, 내가 이거 조각해가지고는 도저히 쟤한테 못 이기겠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분야를 하자 해서 건축 분야로 나가서 내 일생의 걸작을 남기겠다고 해서 만든 게 두오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사람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책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도움을 올리는 건축 기법이 전승이 끊어졌어요. 로마 시절에 뭐 소피아 성당도 하고 하다가 이게 유럽에 뭐 지들이 말한 암흑기가 오면서 이 건축법이 끊어졌죠. 그래서 판테온에 가서 자기가 직접 답사하고 하면서 이 도움을 복원했는데, 단순히 로마의 도움을 복원한 게 아니라 또 중세 성당을 모아서 전혀 새롭고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필생에 아무도 하지 못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게 성공을 했죠. 물론 이거 하느라 평생을 다 바쳐야 했지만, 되게 두오모만 보시다가 많이 놓치는 것이 이 세례당, 그 옆에 있는 세례당입니다. 세례당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성당 본당에 있으면 옆에 세례당을 짓는데, 한 13, 14세기까지도 세례당을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피사도 가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례당 건물이 더 멋있어요. 작긴 하지만. 그리고 이 조반니 세례당에 4개의 문이 있는데, 4방면의 문이 있는데, 그중 2개의 청동문이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만든 청동문입니다. 이건 찾기 쉬운 게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코팅이 거기에요. 기베르티의 청동문이 왜 유명하냐면, 메디치가가 이때 그 전에 패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패스트를 뭐 방지한다는 뜻으로
세례당의 청동문을 만들기로 이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가가 돈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의 공모전을 했는데 기베르티라는 청년이 1등을 해요. 아까 브루넬레스키 떨어지고. 그래서 이 12장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장면을 소재로 하는 청동문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때 기베르티가 청동은 좋은 게 불에 넣으면 녹잖아요. 이 12개의 부조를 만드는데, 만들다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불에 넣고, 마음에 안 들면 좀 불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25년을 끕니다. 근데 메디치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고 25년 동안 연구비를 대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이렇게 하면 소송 걸릴 거야. 그렇게 25년을 했는데 이게 정말 문화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기베르트가 이걸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25년 동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만든 게 이거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 피렌체에 너무나 위대한 걸작이 탄생했다. 그래서 문을 하나 더 부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을 만들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 그것도 거의 25년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70대에 거의 죽을 때 두 개의 문짝을 완성하고 돌아갔어요. 거의 죽기 전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문을 만들면서 평생 생활비를 다 벌은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다른 것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거 거의 무슨 봉이냐 그래서 소송 걸릴 텐데, 그런 소송이 안 걸리고 당시 피레체 사람들도 지원하고 메디치가도 지원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장면인데, 이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중세 미술은요, 되게 성경 얘기 같은 거 갖고 만드는데, 중세의 설명적인 방식으로 예술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꼭 내 만화 사커처럼 스토리가 가는데, 그러니까 산만하고 스토리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술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예술적 구도가 나오게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선 구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사선 구도, 그 외에 전 사실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이런 미술적 기법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조의 단점은 이게 조각이 아니라 반쪽 구조이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나 보는 데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멋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썼는데, 그냥 결론은 뭐냐면 그 뒤에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기베르티의 제자급의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그림의 구도와 기법이 사실은 기베르티에게서 모두 완성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50년을 투자해서 르네상스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메디치가가 오늘날 비난을 안 받는 거예요. 피렌체 북쪽에 가면 산마르코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가는데, 뭐 피렌체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미술적으로 중요한데, 여기는 되게 가실 분은 오전에 1시면 문 닫거든요. 아닌 날도 이제 대부분 오전 1시에 문 닫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사보나롤라라고 아시겠죠? 그 종교개혁에 유명한 사보나롤라가 여기 수도원장으로 있으면서 피렌체 종교개혁에 선봉을 울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사보나롤라의 설교 장면이 있는 수도원 예배당이에요. 여기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보나롤라는 평생 사치, 피렌체가 또 유명한 환락의 도시였으니까 사치, 환락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욕생활 하자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도 검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치와 향락을 금지하고 그림도 다 태우고 바이올린 춤추는 것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검소한 예배당이, 물론 그 뒤에 좀 들어갔겠지만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속지 말자. 제가 저기 사치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검소했지.
그럼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검소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역사에서 검소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못 보고 말로 역사를 배우고 말로 인문학을 배우면 완전히 자기의 착각이 나와요. 물론 이 사람 개인은 검소했어요. 수도 원장 방에 가면 이런 책상과 좁은 방 하나 있죠. 옷도 이렇게 시커매한 거 있고 옷도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검소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래서 메디치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피렌체에서 신정 정치를 시행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종교적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검소하게 살았구나 살아있겠구나 이건 아니고 피렌체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메디치가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 부자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들 쫓아내고 뭐 이러면 우리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밀어내고 공화정을 시제를 신정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해야 될지 시제했는데 그렇게 몇 년 사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죠. 뭐 이러지도 마라 저러지도 마라. 결국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단초가 돼서 요즘 말로 하면 다시 혁명이 나서 이 베키오 시네리아 광장이라고 피렌체의 제일 큰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물론 그 뒤로도 사보나롤라가 그 종교사 개혁 역사에도 중요하고 아무튼 어떤 사회 평등이 지금 같은 평등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부의 분배 이런 걸 주장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요 화형당한 자리에 지금도 동그라니 팻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가서 한참 있어 봤는데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관광객들 와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다 놀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화형당했던 그림을 보고 그 위치를 찾아서 거기 좀 동그란 팻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보나롤라를 추모하고 스테이크 드시러 가시죠. 산마르코 수도원에는 사보나롤라만이 아니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예술품 작품이 있는데 이게 수도원 기도실이에요. 수도원답게 요 방 하나하나가 이제 기도실이에요. 그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데 방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에 수도원장으로 사보나롤라 이전에 왔던 사람이 프라 안젤리코입니다. 미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라 안젤리코가 방마다 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우리 고인물 할 때 고호 얘기했는데 이 사실 중세 벽화들은 시장에 안 나왔어요. 벽을 뜯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프라 안젤리코에 여기 이제 방마다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뜯어서 시장에 나오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고호 그림 못지않게 비쌀까 싶은데 하여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방마다 쫙 깔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이건 아시겠죠?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인데 수태고지는 중세에 무수히 그려졌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이전의 작품으로서는 안젤리코의 수태고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뭐 그런 거 미술사적으로까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중세 예술에서 저기 르네상스 예술로 넘은 딱 중간에 있는 게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입니다. 이것도 시장에 나오면 얼마일까? 아무도 모르죠. 진짜 고호 그림보다 비싸지 싸지 않을 거예요.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제가 역사를 하다 보니 고인돌을 많이 해서 그래요. 고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곳에 하나 중요한 유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치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거 혼동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위에서 본 사진 보여드렸죠. 요게 메디치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영묘예요. 그러니까 메디치의 대영묘라는 말이 오히려 맞아. 메디치가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산 로렌초 성당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원찰이라고 할까? 메디치가의 전용 성당이라기는 그렇고 원찰 같은 성당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동상이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 코시모 메디치의 동상인데, 요 바로 동상 뒤쪽에 메디치 저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메디치가 생활구역이죠. 제가 아까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앞에 판넬 하나가 벽 하나 장식한 것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양식이냐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 중세 성당들은 이랬거든요. 사실 성당이 사치하면 안 된다는 거는 중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안에 황금잔을 놓고 하는 건 이건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그렇고, 성당들은 비교적 검사해졌어요. 특히 프란체스코 성당들은 겉에다가 별로 장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들 낳고 나오시는데 이게 뜯겨 나간 게 아니고, 근데 시대가 가니까 이게 우중충하잖아요. 주변에 그래도 이제 깔끔한 건물들이, 이런 대리석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주변이 성장하니까 이거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중충함을 없애기 위해서 벽을,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흙벽에 대리석 판넬을 바른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한 게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그렇게 보면 왜 르네상스 양식이 이렇게 앞에 판넬 같은 거 하나 생겼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뜯겨 나온 것 같으냐면, 사실은 여기도 르네상스 양식으로 세우려고 준비 다 했는데 사고가 나서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붙이려고 다 했다가 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꼭 뜯겨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그 산타 노벨라 같은 거 딱 올리면 그런 모양이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대리석 코팅한 성당으로 싹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란체스코, 제가 이 답사 다니면서 재미난 게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그 르네상스 양식 같은 거 보잖아요. 아, 이거 멋있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팍팍 비웃어요. 뭐 저거 뭐냐? 근데 미켈란젤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일단 별로 큰 말은 안 해. 그런가? 여기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많은데 그림들 쫙 있어. 저게 뭐야? 이게 미켈란젤로 거야. 그럼 달라져요. 특히 여기 이제 그게 많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바뀌는 거고, 요 로렌초 성당 안에 사진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뺐어요. 그리고 요 구역에 볼 게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 로렌 성당이고, 뒤에 이 메디치 영묘입니다. 왜 이래? 메디치 영묘, 이걸 내가 메디치 예배당이라고 했지만 되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메디치 영묘죠. 이 도움에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메디치가의 중요한 사람들 동상 쫙 해놓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어요. 요게 이제 메디치가의 문장인데, 메디치가 문장은 이 시간이 갈 때마다 저 공의 개수하고 위치가 바뀌어요. 대략 요렇게 생긴 게 저기 메디치가 문장, 이거 비슷한 데가 있으면 이게 메디치가 영향력이 미친 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프랑스 이런 데 가도 이 문장인 데가 간간히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준보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뭐 만호, 청금석, 터키석 이런 거로 했는데, 요즘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소재가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요 부분 같은 거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린 별로 감동 안 받잖아. 이거 요즘에 뭐 웬만한 인테리어 대리석에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질감을 느끼게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별로야 그러는데, 당시의 세계는 이 보석은 진짜, 이걸 어떻게 보석으로 채워? 준보석으로 코팅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대리석 판넬, 그러니까 유색 대리석 판넬로 저기 인테리어 하는 수준이었고, 이게 굉장히 당시는 힘들었죠. 그래서 메디치가가 이제 재력을 부어서 준보석으로 이제 코팅한 겁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요즘 분들이 가서 보면 그냥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당시에는 이게 힘들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런 거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은 얼마나 당신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메디치 수준 돼야 그런 거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유럽에 다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재미로 알려드리는데, 가면 이제 여기가 영묘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냥 보면 무슨 조각품 같죠, 실내 장식품.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재밌는 게, 사람 죽으면 뭐 이렇게 성체의 숭배가 있어가지고, 왜 옛날에 파리에서 유명한 수도 원장인가 뭐 신부님이 가다가 관이 어떻게 넘어져 깨졌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뭐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해서, 뭐 손가락, 머리카락, 시체가 다 없어졌대잖아요. 유럽은 진짜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 몸 뜯어가서 보존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뼈예요. 이게 갈비뼈인지 뭔지 길쭉한 뼈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쟤를 요즘도 이런 거 유골함 같은 거 만들어 보존하는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과 유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뼈를 넣어서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조그만 뼈 있는 것도 있고요. 무슨 해골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갈뼈, 대퇴부 이따만한 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요 안에 조그만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 뼈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간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뼈 같은 거 보면 사람들 소름 못 삭히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야, 신기하다고 본 사람도 있는데, 이거 유럽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건 뭐냐, 금은으로 장식한 촛대인가? 뭐 장식품이가 그런데, 저런 것들은 대체로 그 유골함들이에요. 그 다음에, 메디치 예배당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게 4개라고 그랬어요. 메디치 영묘하고, 아까 로렌초 성당하고, 그 로렌초 성당 뒤에 지하에는 또 메디치가의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 이거는 메디치 영묘구나. 메디치 영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메디치가 무덤이 쫙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 여성분의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 마리아 루도비카라는 양반인데 174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이 양반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죽으면서 메디치가의 그 권력도 끝나고 메디치가의 일생도 끝납니다. 근데 이 양반 자신은 그 독일 선제우랑 결혼을 해서 그 메디치가의 재산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내가 죽게 되고 메디치가 끝난다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일단 메디치가의 이미지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메디치가 유물들이나 미술품, 소장품들을 최대한 사서 모아요. 원래 많이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메디치가 대영묘로도 자기 것도 하고 기부도 하는 거죠. 거기도 굉장히 단장을 해요. 그리고 메디치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예술품들, 특히 그 이탈리아에 있던 그것들을 다 단장을 하고 궁전을 한 다음에 이거를 피렌체시에 기증을 한 겁니다. 토스카나주에 기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피치, 이 피렌체에는 우피치 미술관, 그 다음에 피티 궁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을 국가에 기증한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디치가의 불멸의 명성을 남기고 본인은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일종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업 PR을 한 거,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생각할 문제는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디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그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미술관이라고 하거든요. 소장품의 가격만 갖고 보면 세계 최고다. 가서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루브르 미술관 하잖아요. 루브르 미술관에 모나리자 들어있는 방이 그냥 전시실 하나예요. 거기 티치아노나 모나리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표적 화가들의 그림이 거기 모여 있어요. 모나리자는 빼고요. 뭐 미켈란조나 뭐 그런 방이 우피치 미술관에 수십 개가 있어요. 루브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다른 방들에 있는 작품은 이 정도 급들이 아니에요. 뭐 물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르네상스 미술과 중세 미술의 작품을 가지고 보면 루브르에도 방 하나 있는 게 여기 50개 방에 차 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개인이 모은 게 아니라 메디치가가 또 여기 피렌체 소속이었으니까 미켈란젤로 작품, 라파엘로 작품 대대로 이어왔던 것을 그 자기가 더 수집해서 피렌체에 준 거죠. 이게 몇 푼짜리 기부였느냐 모르죠. 모나리자가 작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40조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우피치에 있는 게 모나리자가 40점은요 여기 30조 20조 되는 거 수십 개는 있어요. 그리고 뭐 렘브란트의 자화상 어쩌죠, 내가 봐서 시장에 나오면 1000억 넘어갈 작품들이 수백 점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PT 궁전에도 엄청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루브르랑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합쳐도 우피치의 반도 안 될 것 같아, 가격으로 따지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게 여기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남겼죠. 그 메디치 영묘에 가면은 마지막 메디치가 주요 인물들이라 메인 묘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왜 유명하냐면 이게 다 미켈란젤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만년의 작품이긴 한데 그래서 더 유명하죠. 사람 자세가 좀 기괴한데 이건 미켈란젤로의 만년의 역사 조각을 이해할 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미켈란젤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묘비 이런 거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 묘비까지도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그거 만들어 준 게 여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웃기는 건 미켈란젤로가 만든 묘비예요. 별건 아닌데 미켈란젤로가 방금 말했듯이 평생에 딱 하나 만든 묘비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메디치가가 후원했던 예술가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였고 젊은 미켈란젤로는 정말 메디치가의 후원 때문에 컸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은혜를 갚고자 여기다가 자기 작품을 짜르르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만년 작품이라 특히 유명합니다. 제가 미술적인 설명까지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제 뻔뻔하게 그 조카에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르네상스 사람 이런 거 잘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무슨 대작을 그리면요, 거기 주인공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유명한 실존 인물을 그리는데도 그 사람들 사진이 없으니까 저기 그 유명한 닭이 동네 명사들을 얼굴을 넣어주는 거 아마 그거 갖고 로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내 얼굴 하나 넣어줘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 자기 얼굴이 들어가야 이제 동네 명사인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 꼭 박아놓는데 여기도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 박아놓고 여기도 꼭 미켈란젤로 같은데 그건 설이 잘 모르겠어. 이건가? 하여간 비슷하기도 한데 대단하시다. 줄리앙 맞아요. 그 미술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줄리앙의 그 미술 시간 석고 시간이 제일 많이 쓴다는 줄리앙도 여기 있는 거고 줄리앙이 바로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면 또 하나 내려가면 지하에 메디치가 영묘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나텔로라고 미술사 좋아하는 분 아시겠죠? 도나텔로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무덤에 가보면 그래도 꽃 하나는 꼭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지하묘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여기 그래서 3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라우렌치아 도서관입니다. 여기 안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뭐 도서관이잖아. 뭐 도서관 열람실이네 라고 이제 오는데 이것도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근데 그 실내 사진은 내가 안 넣었어요. 오늘 공개를 안 했는데 가서 한번 보시라고. 계단이랑 보면 처음에 사람 갖다 주면 야 이거 뭐냐, 이거 뭐 그냥 열람실 아니냐 그런데 이 설계를 미켈란젤로가 한 거란다. 모나리자가 다빈치 얼굴이라고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계단이랑 그 설계 구조가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타임으로 미켈란젤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왜 미켈란젤로냐? 대가는 뭐가 다르냐?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제일 걸작품이라는 다비드죠. 그리고 사방팔방의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그거 다 합쳐도 1조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베키오 궁전 앞에 원래 있던 자리에 있던 건데 이거는 지금 모조품이고 진품은 저기 아카데미 미술관 안에 있어요. 모조품이라 조금 뭐 그렇다는데 최고 걸작으로 유명하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근데 이 다비드를 자세히 보면요 인체 비율이 안 맞아요. 머리하고 손하고 발하고 뭐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르네상스 예술이라는 게 로마 조각을 받아서 정말 팔등신이고 인체 비례가 잘 맞는다고 생각이 쉽죠.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조각이라는 게 중세 때 끊겼다가 이제 르네상스 오기 전부터 이제 부자들 생각 땅 속에서 로마 유물들이 막 나오면서 로마 조각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는 인체 해부도 하죠. 그 로마 조각들을 보고 로마 조각이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사람 인체 구조, 골격 구조를 연구해서 이런 멋진 동작과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 스케치, 동물 스케치도 많이 하고 실제 인체 해부도 합니다. 그 인체 해부 했던 교회도 지금 피렌체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인체 해부를 해갖고 똑같이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가는 사람을 인체를 해부를 하고 근육을 받아 사람을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위대한 예술이 될까? 무언가 대가 중요한 걸 봤어. 그걸 그냥 뺏겨서 쓰면 대가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강연 같은 거 하거나 또는 이제 기업에서 무슨 이런 강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비결. 그러면 무슨 이상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이상한 비법 나 혼자 들어야지 남하고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들을 때 이건 뭐 비법도 아니잖아 이러고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비법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비결에서 통찰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미켈란젤로는 인체를 해부하고 그림 조각을 하고 그걸 그림에 다빈치도 마찬가지 그림에 적용을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알았느냐? 사람에게 있어 착시 효과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인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예술이 되는 게 아니더라. 해봐서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는 인간들이 볼 때는 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착시 효과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착시 효과를 조각에서 가장 건축에서 가장 잘 써먹은 최초로 써먹은 것까지 제가 미술자 전공 아니긴 모르지만 미켈란젤로의 그 건축이나 작품들을 보면 그 착시 효과를 정말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비율이 왜곡되잖아요. 사람 눈도 마찬가지죠. 조각이라는 건 360도 돌아가면서 보는데 그 360도의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도나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신체 비율과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세에 착시 효과까지 투여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즈를 만들어내고 자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감정이 와 닿는 거예요. 진짜를 모델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그게 진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건 그거고 대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제일 답답한 게 뭔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야 여기 새로운 얘기 뭐냐, 여기 써먹어 뺏겨 먹을 얘기 뭐냐, 여기 비법 뭐냐, 그대로 받아 적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러는 분들. 뭐 다비드 조각하게 나랑 뭔 상관 있어. 방금 요즘 말하는 3D 입체영화 개념과도 통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난 3D 입체영화 개념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이거 우리 3D 하는데 저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연결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고 통찰력이고 진짜 인문학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미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